그다음에 준비된 후보. 아니, 거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번의 국정 운영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과 그 세력의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유치원 논란이에요. 사립 유치원 원장들 앞에서 당장은 이기겠지. 그러나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헌법상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등록금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는 게 어렵냐, 6학년 가르치는 게 어렵냐. 1학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교육이 더 중요하고 1학년이. 근데 취학 전 어린이집, 유치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영유아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의무교육이면 중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사립 유치원을 뭐 확장하겠다? 운영권을 더 확대, 이거 있잖아요. 기본 국가 개념에 대한,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사립 그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95%가 사립이고 국공립이 5%밖에 안 돼요.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유치원은 80%가 사립입니다. 초등학교는 99%가 공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사립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의 비율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30% 40% 국가가 책임지겠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거. 헌법적 개념도 없고 국가가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 오바마가요. 제로 투 파이브 플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0세부터 5세까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영유아 교육에 대한 업적을 남긴 그 노벨상을 받은 그 학자가 있어요. 제임스 커크먼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오바마 그걸 듣고 자기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실험을 했거든요. 흑인 3, 4세 아이를 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육 체계를 잘했고 그래서 나중에 성장한 걸 보니까 대중성, 외교성, 침착성, 진실성 이런 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주장은 뭐냐면 나중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경찰에 운용되는 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20%만 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교육만 잘하면. 0세부터 6세까지 교육만 잘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미리 투자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범죄 예방에 쓰는 돈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안철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분은 진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되실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우리 정청래 선배님 말씀이 매우 합당하고 맞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녀 평등 이런 그 인성을 가진 그 사회적 그 자원들을 만들어내고 교육시키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하지 않는 또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의 교육은 어디서 쌓이냐면 사실은 영유아 때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인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가 책임지고 동등하게 그 국가의 철학을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거죠. 제가 0세부터 6세까지 아버지가 감옥에 있어가지고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죠. 저도 유치원 안 다닌. 우리 때는 유치원 다닌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근데 그 말씀드린 게 확 그 느낌이 오네요. 잘 영유아를 교육할 수만 있다면 범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건 뭐 추가적인 경비가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안정적이고 평화롭다는 거고 다들 행복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요 부모님이 사랑을 정말 자상한 사랑을 준 아이는 삐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설 유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그분들도 국공립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차라리 이제 국가가 인수를 해서 그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주면 된다. 다만 그 평가 기준을 조금 제대로 잡아서 자기네들 재산상 손해만 안 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많이 만나셨기 때문에 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아니 그리고 도대체
학제 개편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아무리 집에서 혼자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아마추어고 좀 인턴 같아. 의사로 따지면. 근데 오늘도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오늘도 5월 9일 날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장관에게는 사표를 받고 차관급으로 국무위원 회의를 열겠다. 근데 차관급으로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결권도 없고 정족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거기다 더 문제점은요. 한민구는 또 유임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오늘 우리 사드 문제 있잖아요. 장관은 다 자르고 차관으로 이제 국무위원을 이제 소집을 해서 장관을 선임할 때까지. 네네, 선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거죠. 모르고 한 얘기죠. 아니 그 뜻은 제가 알겠는데 대통령 될 사람이 그 정도의 안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무슨 국무회의를 없애버리는 거야. 근데요. 분명히 사드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왜 반대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사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민구 장관이 지금 환경영향 평가 받지도 않고 오늘 그 롯데 성주 골프장 그거 부지 공유했어요. 미군들한테. 이제부터 거기는 이제 미군 땅이 된 겁니다. 그거 사실 굉장히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게 절차상 많은 장관을 유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좀 국방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이제 무지에서 나온 얘기지. 네. 취지는 알겠어요. 학제 개편도 얼마나 무지한 거냐면요. 그렇게 발표만 하면 다예요. 이게 있잖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최고 짧아도 10년, 20년, 30년을 놓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학년까지 맞추게 애들 졸업을 해요. 그러면 중학교 가잖아요, 걔들이.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시설을 확충할 거야? 그리고 6학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6학년 교실 남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시작하고 끝나는 그 세대가 겹쳐요. 겹치면 이게 따블이 돼. 대학 입시도 따블, 취업도 따블. 그래서 대학 입시도 한 10년 전에 장기적으로 예고를 해야 아이들이 거기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 입시를 진짜 조변석계로 1년마다 바꾸는 것은요. 학생들에 대한 고문이에요. 이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학제 개편도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소프트 랜딩 시키겠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냥 쇼킹한 거 하나씩 발표해가면서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죠. 두 학제를 한 10년 넘게 쭉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최고 짧아도 10년이 필요한 거야, 이거. 지금 안철수 후보는 본인 대통령 되더라도 대통령 때 못 해, 이거.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 무렵에 시작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어떤 정체성과 본인의 정치 철학보다는 이제 득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지지층들이 좀 보수화된 분들이 지지를 하니까 그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좀 보수 쪽으로 계속 어떤 정책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잖아요. 근데 후보들을 보지 마시고 어떤 지지층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지키려는 자는 전 보수라 보고요. 바꾸려는 자는 개혁이라 보거든요. 근데 지키려는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는 바꾸지 않겠다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지지층들이 미는 후보는 대한민국을 바꿀 거란 말이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코렉트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뭐 분석되는 거 보면 50대나 또는 60대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신다고 나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바꾸려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렵겠죠. 아니요. 근데 그걸 자꾸 안보 프레임이라는 정말 이게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이용했던 안보 프레임, 내 종북 발언 뭐 이런 것으로 자꾸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50대, 60대, 70대도요. 대한민국 바꾸려고 노력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항상 안보라는 어떤 미끼를 던져놓고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현명하다 보죠. 네. 제가 그래서 예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11% 이상으로 이깁니다. 이틀째 비가 내렸잖아요. 이틀째. 네. 방송 지난 방송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틀째 비가 내리면 왜 11%가 돼요? 첫날 비가 내렸잖아요. 네. 비가 내릴 때 일자로 내려요, 이자로 내려요, 삼자로 내려요. 일자로 내리죠. 둘째 날도 비가 내렸죠. 일자로 내려요, 삼자로 내려요, 오자로 내려요. 일자로 내리죠. 그럼 11일이잖아요.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다음부터 비가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선거 시작한 날
비가 내리니까 우리 예언자께서 첫날 비가 그러니까 1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 1번으로 계속 내리잖아요. 하늘의 뜻이니까. 근데 두 번째 날 또 비가 왔어. 하려고 그랬는데 11% 이상이라고. 11%로 당선되겠다. 15%도 내가 맞는 거예요. 네, 11% 그렇죠. 이상. 네. 예언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너무 좀 너무 심하게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모든 발언은 주로 지역주의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허위 사실 리포도 정말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저는 제가 또 이 시대 참 박지원 마크맨이잖아요. 오늘 내가 10개도 더 날린 것 같아 박지원. 네. 그냥 뭐 거의 뭐 반 그냥 어떻게 했는데 네. 이분은요. 네. 주적이 있잖아요. 네. 그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 있잖아요. 그 6.15 때 평양 가가지고 주적에 수기하고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나와요.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이건 처벌해야 된다. 박지원 말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2011년인가 12년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안철수 인기는 뜬구름이다. 물거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나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한데 그리고 또 문재인 또 당선돼야 된다고 또 주장했잖아요. 유시하면서. 이분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뭐, 나는 진짜 뭘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니, 뭐, 스탠딩 토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재인 후보 뭐 그 대변인 노시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본인은 또, 문재인 대표가 한참 어리시죠? 젊고. 영하시죠? 네. 나 이런 것까지 또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냥 뭐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국민의당에서 한 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네. 몇 년 전에 했던 말 그대로 다 바꿔 사는 180도.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나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목사분이 흑인 이제 인권 운동도 하셨었는데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었대요. 백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선거 프레임을 흑백 갈등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 오바마가 이제 연설을 굉장히 잘해서 그걸로 이제 프레임을 종료시켰는데 뭐라 그랬냐면 누구는 또 이 흑백 갈등으로 이 선거를 또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 선거 치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게 미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또 지역 갈등으로. 지역 감정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유발시키는 발언들이 너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로 보낸다는 게 말이 많아요. 그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네. 그리고 요즘 전 이제 그 서울시 뭐 이렇게 유세를 다녀보면 서울에 사시는 호남 분들이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뉴스 때문에 호남을 홀대했다, 호남을 탄압했다.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셨잖아요. 또 정무수석이 아니라 무슨 수석 하셨죠? 민정수석 하셔서. 그래서 아마 그 박지원 대표가 늘 주장하시던 이제 대북송금에 대한 어떤 오해 같아요. 그때 대북송금 수사할 때가 법무장관이 누구였죠, 그때? 천정배 장관 아니신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세요? 누구세요, 그때?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너무 거기에 초대 법무부 장관이 천정배 장관 아닌가요? 초대 법무부 아니죠. 강금실. 강금실 장관. 강금실 장관 때구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정말 홀대론, 호남 홀대론, 뭐 호남 탄압론은 정말 저는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누명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보수 쪽으로 좀 가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호남이 베이스다 보니까 호남 특유의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이 밸런싱을 하면서 쭉 밀고 가면서 결국은 이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표를 뺏어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문재인 후보의 그 30% 중반대 이 지지율은 한 1년 전부터 쭉 콘크리트화돼 있거든요. 이게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밸런싱은 불가피하게 균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두 마리 토끼 못 잡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으시죠. 벌써 이제 그 조짐이 벌써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균형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호남인 분들께서 워낙 정치적인 감각과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모든 민주화 운동의 가장 또 저항 운동의 본부장이 또 우리 광주 호남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호남인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호남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역주의를 활용하려고 하지만 네. 호남은 결코 지역주의의 산물로 결과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네. 호남의 선택에 있어서는 항상 네. 이 지역주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뭔가 사회를 좀 바꿔보려는 네. 그런 어떤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네. 충분히 하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호남의 표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황희 의원의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호남 전문가예요, 저분이. 네. 왜냐하면 얼굴 일단 호남형이야. 네. 네. 아이고 머리야. 정말 우리 정청래 선배님 정말 맞는 말씀만 나한테 가끔 저 계보로 오늘부터 계보로 좀. 저보고도 사람들이 참 호남형이에요. 그래서 저 호남형 아닙니다. 충남형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써먹어야 되겠다. 어디 형이야 거기는. 네. 근데 저한테는 호남형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써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어디 형이야? 호남형이에요. 어디 형이냐고요? 네. 혈액형을 얘기해요. O형입니다. 하여튼 난 B형인데. 그리고 저는 진짜 안철수 후보가 호남 정신은 진짜 잘 이해 못할 거라 봐서 좀 국민의당 창당. 거기는 호남형 일단 아니야. 네. 그 국민의당 창당될 때 이제 국민의당이 결국은 이제 호남에 집중돼 있잖아요. 호남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호남에 집중돼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호남 국회의원들과 앞으로 당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호남의 정서라는 것은 정말 호남의 정신을 모르면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선거 국면에서 선거 운동하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과 당론과 이 후보자가 가려고 하는 그런 철학과 이런 것들이 배치된다는 것은. 네. 이 다음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이거 상당히 모순적인 건데요.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네.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는 세력과 인물의 조합이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 정당과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선거운동 기간 이거 불과 앞으로 그 새 정부 구성을 불과 한 20일 앞둔 이 시점에서 거기 한 39석, 40여 석 되는 그 정당의 어떤 그 당론과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자로 나선 후보자의 이 의견이 이렇게 배치되고 서로 다르면 이거 자체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국정 운영이? 저는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호남 정서를 또 호남 정신을 이해하는 조건 딱 두 가지라 봐요. 첫째, 호남 출신이어야 돼. 근데 만약 비호남 출신이 호남 정신과 정서를 알려면 정말 그 민주화 과정 속에서 기여하고 참여한 사람은 호남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봐요. 둘 다 아니네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 호남 출신도 아니고 민주화 그 과정, 민주화 과정 속에서 기여와 참여를 저는 안 했다 보거든요. 그러면 호남 정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제 말씀에 동의하세요? 동감합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동감해야 감동합니다. 네.